여러분, 혹시 평생의 반려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소울메이트라고도 하죠. 그런데 400년 전 조선시대에 정말로 생사를 함께한 부부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때는 1630년 조선 인조 8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저택에서 12살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이 장씨, 훗날 인선왕후가 될 그 소녀였죠. 안타깝게도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인선왕후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왕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가씨, 대군마마와의 혼담이 성사되었다고 하십니다. 유모의 기쁜 목소리에 소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상대는 인조 임금의 둘째 아들 12살의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우의정을 지낸 장유, 어머니는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상용의 딸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딸과 왕자의 만남, 겉보기엔 완벽한 정략 결혼이었죠. 1631년 9월 드디어 가래가 열렸습니다. 14살의 신부와 13살의 신랑.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였죠.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두 사람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은 다른 왕자들과 달랐습니다. 책을 좋아했지만 무예에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장씨도 마찬가지였죠. 명문가 교수답게 교양을 갖춘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림대군은 장씨에게 시를 지어주었고 장씨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한 것입니다. 참혹했던 정축년의 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전하, 적군이 한양을 향해 남하하고 있사옵니다. 급보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인조는 급히 강화도로 피신을 결정했고 복림대군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왕족들을 이끌고 강화도로 가거라. 18살이 된 복림대군은 동생 임평대군과 함께 왕족들을 호위하며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물론 아내 장씨도 함께였죠. 하지만 강화도마저 함락되었습니다. 1637년 1월 22일 청군이 강화도를 공격해 하루 만에 점령했습니다. 복림대군과 장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청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8일 후인 1월 30일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미 포로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이자 임금인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망한 거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는 장씨에게 복림대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요구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심양으로 보내라. 청나라의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상 인질이 되어 적국에서 살라는 뜻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장씨의 마음속에서 번개 같은 결심이 섰습니다. 전하. 장씨가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신첩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복림대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함께 가고 싶사옵니다. 젊은 아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9살 장 씨의 이 결심은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숭고한 의지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남편이 외국 감옥에 10년간 갇혀야 한다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구나 그곳이 적국이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19살의 장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곁이 내 자리다. 이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복림대군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부부였지만 아내의 이런 마음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1637년 2월 눈보라치는 추위 속에서 조선 왕족들의 긴 행렬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소현세자와 그의 세자빈 강씨, 복림대군과 장씨, 그리고 수많은 수행원들. 하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적국으로 향하는 유배행이었죠. 장씨는 가마 안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1637년 3월 드디어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서 걸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린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게 될 곳인가? 장씨는 심양관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듣기 좋게 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철저한 감시를 받는 수용소였습니다. 담장은 높고 문지기는 무서웠으며 모든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자비가 된 지 6년 하루아침에 죄수가 된 기분이었죠. 심양관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가운 캉방에서, 저녁에는 보잘것없는 저녁상에서 모든 것이 초라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건지, 고향에는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장씨는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변변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에서 가져온 몇 가지 양념으로 고향의 맛을 내려고 애썼죠. 마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맛을. 복림대군은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장씨는 또한 심양관에 함께 끌려온 조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구해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대군마마 부인께서는 정말 마음씨가 곱다.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장씨에 대한 존경심이 자라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한 것이죠. 한편 복림대군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군사력과 정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는 틈틈이 청나라 장수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할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청군을 따라 멀리 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청나라가 서쪽으로는 몽골을, 남쪽으로는 명나라를 공격할 때 동행하며 전투를 관찰했죠. 형님,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장씨는 남편이 위험한 원정을 떠날 때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지를 이해하고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641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심양관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장씨가 첫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18대 임금이 될 현종이 이렇게 이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이가. 복림대군은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적인 곳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장씨는 지친 몸으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새 생명의 탄생은 희망을 의미했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부부는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부부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 때면 복림대군이 먼저 일어나 달래주었고, 장씨가 아플 때면 남편이 직접 아기를 돌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육아대디였던 셈이죠. 마마께서 아기를 이렇게 잘 돌보실 줄이야. 장씨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귀하게 자란 사람이 이렇게 세심하게 아이를 돌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더 큰 책임감도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644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청나라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심양관의 조선 왕족들도 함께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짐을 싸야 하는군. 장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심양관 생활에 적응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3살배기 현종이 함께라는 것이죠.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복림대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큰 곳으로 가는 거란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거야. 부부는 아이에게는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만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베이징으로의 이주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에게 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복림대군과 장씨에게는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18, 19살에 시작되어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이국 땅에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고 진짜 부모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8년의 세월 동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645년 운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8년의 고난이 어떤 축복으로 바뀔 것인가요? 1645년 4월 베이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현세자 마마께서 조선에서 급서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복림대군과 장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먼저 귀국한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정말로? 복림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함께 고생한 형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동반자였죠. 장씨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함께 슬퍼할 뿐이었죠. 1645년 2월 형인 소현세자가 먼저 귀국했습니다. 8년 만에 고향이었지만 인조의 냉대를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복림대군은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자신을 세자로 삼는다는 것일까요? 장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하, 이제 정말로 고향에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조선으로. 1645년 5월 드디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8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어머니, 내 살배기 현종이 조선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청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에게 조선은 낯선 땅이었지만 부모가 그리워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조선의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땅의 냄새. 정말 그리웠어요. 19에 떠났던 고향에 27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청춘을 모두 바친 8년이었습니다. 1645년 9월 복림대군은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장씨도 세자빈이 되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궁중은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가 독살 혐의로 사약을 받고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잔혹합니다. 장씨는 조카들의 운명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복림대군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의 죽음부터 조카들의 유배까지. 왕위 계승이 이렇게 잔혹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1649년 5월 인조가 승하하고 복림대군이 조선의 17대 왕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장씨는 인선왕후가 되었죠. 즉위식 날 인선왕후는 왕비의 곤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일까? 20살에 청나라로 끌려갔던 그 소녀가 이제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효종도 용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의 치욕을 기억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 즉위 후 효종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당한 모욕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효종은 은밀히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포를 개량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성을 수축했습니다. 인선왕후도 이런 남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전하의 뜻이 옳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왕비는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왕비는 심지어 이불의 색깔까지 청색과 적색으로 통일해서 전시에는 군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마마, 이것까지 하실 필요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북벌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국력은 여전히 강했고 조선의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나선 정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대의 실력을 시험할 좋은 기회다. 효종은 조선의 정예 조총수들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파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나라를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을 점검하고 청나라의 약점을 파악하는 기회였습니다. 인선왕후는 남편의 이런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전하,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10년의 통치 기간 동안 효종과 인선왕후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종이 정치와 군사에 집중할 때 인선왕후는 궁중 관리와 백성들의 복지에 신경 썼습니다. 특히 인선왕후는 후궁에서 태어난 숭령옹주에게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효종이 눈치를 보며 선물을 주지 못할 때 왕비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선물을 주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죠. 마마는 정말 마음이 넓으십니다.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차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북벌의 꿈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재정의 부족, 백성들의 피로감.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송시열 같은 대신들도 표면적으로는 북벌을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현실론을 주장했습니다. 임금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더 준비를 해야. 효종은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선왕후는 이런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8년의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었죠. 전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때로 의심스럽다. 저는 전하를 믿습니다. 8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의지를 믿어요. 1659년 5월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효종의 이마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것으로 보였지만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의를 불러라. 궁중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의 신가기가 침 치료를 제안했지만 다른 어의는 반대했습니다. 머리에 함부로 침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합니다. 인선왕후는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효종은 침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가기에 손이 떨렸는지 침이 잘못된 것인지 과다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이들이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선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북벌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전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임금이셨어요. 일부에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대해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대 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외상성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유력한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후기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벌론이 중단되었고 예속 논쟁이라는 조선 후기 가장 첨예한 정치적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격화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효종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통치의 아쉬움을 남기고 남편을 잃은 인선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 그중 8년은 청나라에서 10년은 조선 왕실에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이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 우지 마세요. 현종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인선왕후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효종이 세상을 떠난 후 인선왕후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식음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마마, 드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입맛이 없구나. 전하와 함께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모두 쓰기만 하다. 1659년부터 1674년까지 15년 동안
인선왕후는 왕대비로서 살아갔습니다. 아들 현종을 도우며 며느리 명성왕후를 내명부 지도를 도와주며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딸들과 주고받은 한글 편지들에는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1674년 2월 인선왕후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 15년 만에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 영릉. 효종과 인선왕후가 함께 잠든 곳입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동원상아릉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종과 인선왕후의 이야기입니다. 14살에 만나 8년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1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며 마침내 영원한 곳에서 재회한 부부,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의 사랑이었고 고난을 통해 더욱 깊어진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효종과 인선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부부 효종과 인선왕후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 속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